이번 주 승부.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으로 우리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은영입니다. 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잠시 뒤에 인사 따로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승부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올해 승부 또 그리고 내년 승부처로 준비했습니다. 올해 승자 또 패자 그리고 내년의 승부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은영 소장님부터 올해 승자 누군지 좀 알아볼까요? 네, 올해 그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았어요. 네. 저는 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총선도 있었고 중요한 선거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선거가 2개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자를 아무래도 이제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예. 대통령을 승자로 꼽았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올해 승자다. 예. 뭐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자. 근데 지금 그 대통령 이제 지지율이 어저께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득표율 대비했을 때 뭐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상승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아직도 14%포인트나 이제 본인이 얻었던 대선 득표율과 비교하면은 네. 많이 떨어져 있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7개월 평균을 내더라도 지금 34.62%. 이건 이제 갤럽 자료인데요. 그래서 지금 34나 5 정도 이제 전화 면접 조사는 그 정도고 예. ARS 조사는 이제 뭐 40% 초반대인데 추가적인 상승세는 지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미미한 뭐 0.1%포인트 정도 상승 정도여서 예. 올해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해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낮은 지금 지지율밖에 보이지 않는 건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 된 최초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다.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많이 뭐 지적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대체적인 여론조사상으로 지지율은 40%대 초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정도 지지율에 좀 만족하는 모습이 아닌가 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낮은 지지율 30%대에 머물러 있다가 한 10%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ARS랑 또 전화면접조사랑 지금 좀 다르고요. 그건 또 차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취임 7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지율을 더 상승시키기 위한 뭐 사면이라든지 네. 또 경제 중심의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보여줬는데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일단은 사면 자체가 정치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내편 중심 사면이었다. 그래서 통합 행보로서의 사면이 아니고 내 편 중심의 사면이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건 좀 제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사면 행보가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저께 나온 자료들 이렇게 좀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좀 큰 폭으로 빠졌어요. 아, 그래요? 예, 한 4%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 민주당도 물론 빠지긴 했는데 예. 국민의힘의 ARS 조사나 MBS 조사 다 비교했을 때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 그 당내의 전대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이 좀 너무 일방적인 독주 형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갤럽의 여론조사 나오는 날 아닙니까? 오늘은 안 나왔고요. 오늘 안 나왔고요. 예, 예. 금요일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갤럽이 이제 연말에 2주간 쉽니다. 2주간. 연말에 네. 2주간 쉬는 거예요? 12월 예. 마지막 주와 그 전주 2주를 쉬기 때문에 다음 주입니다. 1월 6일 이제 한국 갤럽 조사 신년자료 조사가 발표될 예. 텐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5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예. 보이다가 지금 예. 자동 응답 조사에서는 40%대 중반까지 간 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최근 조사는 뭐 RN에서 진행 조사도 있습니다. 오늘 뭐 구체적으로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연말 특집이라 예. 전체를 예. 이제 망라하는 분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 약간 주춤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인 정찰기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이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동력이 좀 필요한. 왜냐하면 이제 단대 전략, 단호한 대응이 어느 정도 약발이 다 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찰나에 조금 다른 뭔가 경제 관련해서 3대 개혁도 중요하겠습니다. 좀 더 손에 잡히는 우리 민생, 경제 이걸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도 좀 대통령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하튼 예산안 관련된 부분에 막판에 합의는 됐습니다만 그것도 뭐 누더기 짜집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만의 뭔가 좀 준비된 그런 내용들을 좀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숨고르기 국면일 수도 있을 테고 이 부분을 좀 이제 넘기 위해서는 이현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중도와 MZ 세대 이 부분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다른 차원의 히든 카드를 빼들 때가 된 셈인 거죠. 예. 지금 단대절 불쑥 저 굵은 목소리에 배종찬 소장님이 제 이름 말씀하세요. 인사도 따로 안 드렸는데 바로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좀 저 숨이 차실 것 같아서 좀 천천히 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숨이 안 찹니다. 예, 숨이 안 차시네. 대기량이 한 5,000cc이기 아,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 지지율의 단대 전략으로 약간의 상승은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잃어버린 14%의 지지율을 찾아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무인기 관련한 것도 이 단대 전략만 해서는 안 돼요. 그 대화와 어떤 포용과 또 통합의 정치가 같이 좀 병행적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걸 보일 수 있을까? 네. 정치를 안 한 대통령이셔가지고 네. 네. 내년에는 뭐 좀 다른 모습을 좀 기대를 좀 해보죠. 뭐. 그렇습니다. 뭐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금 개혁이나 노동 개혁이나 또 교육 개혁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준비를 잘해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왔던 그런 주문들, 우리 이 소장님 주문이나 또 여러 전문가들의 또 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잘 녹여 넣어서 2023년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결국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좀 실천해가고 특히 우리 정면승부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데 꼭 이거 꼬박꼬박 챙겨서 들으면 지지율 올라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보통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그 개혁 이슈가 나오면은 좀 피하잖아요. 그게 지지율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은 강하게 지금 그렇죠. 자신의 3대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노동, 교육 또 그다음에 연금 개혁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론상으로는 크게 어떤 뭐 역풍이나 이런 것을 감지하지는 못한 거죠. 어떻습니까? 일단 개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개혁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국민들이 인식을 하시는데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총선을 지금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던져놓고 거기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총선이 지금 내후년인데 결국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이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다 그 총선에 반영이 돼서 그 뭐 과반을 넘는 당이 되기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개혁 과제 3대 개혁 과제 이게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건 임기 내에 다 하겠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세 개를 다 하겠다. 그러니까 새 개혁을 다 시도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궤도에 올려놓고 진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개혁도 지금 노란봉투법도 있죠.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 13.8시간을 69시간이면 일해야 되는데 아침 6시에 나가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빼고 밤 10시까지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만 이 주 52시간 시간 적용에 대해서 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교육개혁은 정말 100년지기거든요. 어떻게 바꿀 겁니까? 이건 누가 와서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핵심을 노린다. 어떤 부분이 핵심일까?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는 더 내고 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저는 만약에 이 세 개혁 중에서 손을 댄다면 다른 어떤 개혁보다도 물론 소통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연금개혁 같은 것은 시급하거든요. 저는 연금개혁을 좀 우선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통령 그 연금개혁보다는 지금 노동개혁을 우선시할 생각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단대 전략만으로는 개혁 과제에서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통합이라든지 대화가 복원이 돼서 병행적으로 가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은영 소장님께서 단대 전략의 매료가 되셨네요. 아니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그 있어요. 용어에는 상당히
매료가 되셨네요. 네. 좋은 선택입니다. 네. 예. 자, 이게 어쨌든 뭐 윤 대통령을 그 올해 승자로 꼽으셨는데 제일 잘한 것, 못한 것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거를 꼽으시겠어요? 잘한 거는 역시 이제 뭐 대통령 스스로도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도어 스태핑, 그 어떤 기자들과의 소통을 좀 더 중단했는데. 편안하게 하는 그런 건데 결국 이거는 이제 중단이 돼버렸죠. 예. 그리고 잘 못한 거는 결국에는 이 정치를 복원시키지 못했다는 걸 저는 가장 잘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지금 7개월 동안 예. 대통령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수사. 그다음에 전 정부 탓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새해에는 좀 바뀌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도 사실 인적 쇄신, 개각이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개각을 통해서 분위기 쇄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예,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통령이 뭐 역대 대통령이 모두 이제 나름의 성과를 임기 초반에 올리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지금 일단 단호한 대응을 통해서 단대 전략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결국에는 노련하고 무서운 지도자는 또 이럴 때 단대뿐만 아니라 유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유연한 대응. 그러니까 예. 이 완급 조절을 완급 조절을 자유자재로 언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누구도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무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 지도력이 또 탁월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1월 개각설도 나오긴 합니다만 저는 이 이태원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2024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중요할 것이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나도 가까운 더 멀어질 수 없는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리고 반드시 그게는 좀 설명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단대 전략, 유대 전략 나왔는데요. 뭐 저 그 듣는 분들 혹시 또 그 어리둥절 당황하실 것 같아서 단호한 대응 전략 얘기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단호한 네, 네. 대응, 예. 유연한 대응, 네. 예. 예. 단대 전략. 예. 네. 특정 대학은 아닙니다. 카피라이터세요, 진짜. 예, 이제 저 이 그 줄임말이 하도 뭐 수시로 나와서 긴장하게 됩니다. 네, 네. 예. 자제하라고 아니요, 뭐 좋습니다. 예, 뭐 단대 전략 좋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뭐 올해 승자 예. 누구로 꼽으셨는지요? 저는 미국 연준입니다. 미국의 연준. 왜냐하면 뭐 정치도 중요합니다만은 정치가 밥 먹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인데 올해 지난 12월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시점과 비교를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거의 700, 750 정도 빠졌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려가는 코스피 지표를 보면서 월봉 일봉을 보면서 비명을 질렸거든요. 아 이랬거든요. 네. 저는 그 모든 것이 미국 연준에서 정말 고금리 인상 정말 이 자이언트 스텝 몇 번 밟았습니까? 4번 5번 밟고 빅스텝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까지도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 저는 전 세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눈치를 보는 한 해였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여의도에서 지금 여야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예산안도 시간을 넘기면서 가까스로 누더기로 짜집기로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저는 이 경고를 드리기 위해서 연준 의장이 전 세계의 이목을 미국 워싱턴 연준 건물에 집중시켰던 브리핑에 집중시켰던 FOMC에 집중시켰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미국 연준을 올해 승자로 꼽으셨는데 근데 어쨌든 이 연준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다 맞아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승자로 꼽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코스피 패장도 뭐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네. 그래도 조금 반등이라든지 빨간불이 켜질 줄 알았는데 결국 이것도 파란불이 켜진 경우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다 연동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기사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영끌족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집값 주담 뭐 대출은 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영끌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할까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미국이 뭐 우리나라 경제 사정까지 감안해서 뭐 네. 재정 정책을 펴지는 않겠지만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그렇지만은 뭐 미국의 연준도 사실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고금리 기조로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경기 침체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벌써 이제 경기 침체인 리세션 아래 공포는 신호가 이미 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도 나오고 있는 이 점도표를 보면
어느 정도로 이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 뭐 빅스텝 정도 한번 하고 이제는 완화는 아니지만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지금 매파 상당히 강경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한 4.5% 내외로 형성이 돼 있는데 미국 기준금리가요. 이걸 6, 7% 가도 이상할 게 없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경제를 미국의 인플레이션 잡는 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단독 보도 속보가 나온 것이 반도체 산업에 세제 지원을 더 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필요할 겁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 보고 2차 전지나 뭐 방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내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손에 꼽을 수 있는 괜찮은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힘들다는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자, 연말을 맞아서 오늘의 승부는 올해의 승자 패자 또 승부처를 살펴보는 순서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주 승부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올해의 승부, 승자와 패자 또 그리고 승부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올해 패자가 누군지 좀 알아볼까요? 배종찬 소장님. 저는 패자를 우리 시간에 이제 오늘 아니고 이전에도 제가 꼽았던 선택을 했던 패자인데 바로 여의도 국회입니다. 여러 번 패자가 됐었죠. 도무지 그냥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객관적으로도 데이터상으로도 MBS 4개 여론조사기관의 자체 조사에서도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검찰, 경찰 뭐 다른 조직까지 포함해서 국회까지 포함했는데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 국회였습니다. 거의 믿음이 바닥에 떨어졌다. 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에게 유감 표명, 사과 표명 한마디 없고 실제로 2일인 법정 기한을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여일이나 더 지나서 통과된 이 예산을 보면 짜집기 누더기에 뭐 온갖 다른 이슈까지 그 얼기설기 엮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바깥에 보면은 온통 연수막이에요. 이 예산 내가 가져왔다. 그런데 그게 웃기는 것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서로 자기가 가져왔다. 자기들이 가져왔대요. 저는 이런 거 좀 내걸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밤잠 안 자면서 일하면 됩니다. 정말 저는 밤잠 안 자고 이 간이 침대 놓고서 일하다가 새벽 4시에 정말 힘들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은 정말 기립박수라도 치고 싶은 마음인데 국민들은 지금 뭐 경기 침체다 또 고용도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세비를 따박 받아가면서 여의도 국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금 온통 2024년을 노려서 정치 신인들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거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회 해산과 국회 심판 제도를 도입하자. 그다음에 의원들의 세비를 세후 세전이 아닙니다. 세전으로 5천만 원 이하로 내리자. 저는 그래서 연간 그리고 연봉을 5천 이하로 세비를 내리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업 지금 동네 의원도 지금 결국 부결됐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 저는 왜 일반인들과 달라야 되죠? 일반인과 다른 그런 성역이 국회가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완전히 독재 시대에 군부 독재 시대에는 정말 어목했던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다 없애야 돼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단단히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만나면 개개의 의원들은 다 좋아하시는데 왜 그래? 뭐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근데 저는 국회는 싫은데 개개의 의원들은 다 좋다.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도적으로 시스템 바뀌어야 된다. 뭐 그 국회의원 급여를 세전 5천으로 하면 생계형 국회의원들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돈 있는 사람만 또 국회의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개헌을 내주신 것 중에는 현실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상당히 과격했어요. 네. 그 국회 해산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소환 뭐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로 얘기하는 걸 보면 최근에 그 나온 여론조사에서 노동개혁이나 여러 가지 개혁 아젠다보다는 정치개혁이 더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온 예, 조사도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게 여의도 국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배 소장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 뭐 아직 여론조사 내용은 나온 게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런 갖가지 특권 가운데 하나가 이제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네. 대한 비판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 대선 후보들 다 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인데 이게 왜 그러면은 실행이 안 되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선거 이전에 대선 이전에 또는 지방선거 이전에 저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이 2020년 총선 이전에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이 원포인트 개헌만큼은 국회에 대한 이 특권들을 모조리 없애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군부 독재 시대의 군합발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을 끌고 갈 때 그건 안 되죠. 민주화를 위해서도. 그런데 지금은 엄연히 일반인들은 그럼 수사 안 받습니까? 나와 참고인 조사든 피해자 조사든 나와라 하면 다 나가야죠. 그런데 왜 저는 이게 부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료 의원들한테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이러면은 또 부결이 되고 이런 상황 자체를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물론 이제 노웅래 의원 건으로만 저는 이걸 뭐 우리가 해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이니까 그 판단은 뭐 또 존중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노웅래 의원의 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면 굳이 안전하게 달리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듯이 모든 그런 부조리한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민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 거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그쵸. 체포 동의안 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했었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죠. 이걸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체포 동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그 한동훈 장관이 역대 그 장관들이 다 이제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한 어떤 명분을 다 설명을 했는데 제일 길게 설명을 했고요. 그 안에는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또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도 다 조사 받으러 가고 수사 받는다. 근데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됐는데 수사 안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사 안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여기 같이 이렇게 등가로 놓고 비교할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너무 수사가 지금 민주당으로 몰려 있어요. 수사 지금 뭐 건수만 해도 13건, 이재명 대표만을 향한 수사도 지금 뭐 5, 6건이고 검찰 수사하는 검사들도 거의 60여 명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형평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런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표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국회에서 다시 한번 제19 감싸기 또 방탄을 국회를 이제 방탄으로 이용했다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의도 국회 배종찬 소장께서 올해의 패자로 꼽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은영 소장님은 올해 패자 누굽니까? 저는 아까 대선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 진 이재명 대표가 올해 패자다.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 수사와 관련해서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 그리고 상당히 지금 이전과는 다르게 그 숨죽이고 지내던 모습과는 달리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행동이 검사 정권이다. 폭력적으로 지금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센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는 선에서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서 이제 나도 좀 여지까지는 수사의 상황을 지켜봤지만 이제는 나도 내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건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수사가 내년까지도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뭐 6, 7개 뭐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또 그것 자체도 현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용
내용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패자, 올해 패자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내년에 또 수사 상황을 봤을 때 꼭 패자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꼽았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저는 딜레마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과 관련된 그 사법 의혹들은 뭐 계속해서 이제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 네. 그걸 얼마나 국민들에게 공감되도록 잘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적으로 또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기소된 건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또 잘 변호를 해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법적으로 되는 과정은 상당히 지난할 것 같아요. 이제 길어진다는 거죠. 그건 그렇죠. 총선 이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영향력 또 평가 이 부분은 결국 총선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는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정당의 지지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예.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중요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야당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지율이 최근에 좀 주춤하거나 또 뒷걸음질 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2024년에 있는 총선에 그렇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신임 여부, 네. 당 내에서 신임 여부도 이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글쎄요. 총선까지 지금과 같은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이건 뭐 이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이게 없잖아요. 지금 총선까지 사법 리스크가 이어진다는 거는 총선까지 계속 수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 네. 차 소장께서 그렇게 재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상하는 수사는 건데. 그 전에 끝나는데 네. 수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 이건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수사 리스크가 내년 초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재판 국면으로 가면 아마 그걸 대비하는 지금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그리고 아마 정치개혁 아젠다도 좀 띄울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당 내적으로 지금 민주연구원 원장도 선임이 돼서 이제 그런 총선 준비가 차근차근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정당 지지율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도 빠진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윤계 축출 최근에 그 당협위원장 인선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그 법조인 출신 특히 검사 출신이 많이 또 네. 지역위원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내년에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자, 뭐 오늘 뭐 두 분께서 이재명 대표가 올해 잘한 일과 못한 것 하나씩 좀 꼽는다면 어떤 걸 꼽아 주실지 저는 뭐 궁금하네요. 정치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네. 뭐 아직까지 이제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네. 계속해서 또 거침없이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위기 국면이죠. 왜냐하면 최측근들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중도층과 MZ세대의 지지율은 부담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 거침없이 나가는 이 정치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줄 만한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결국 민주당 지지층들이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지지율에 또 더 큰 영향을 주는 결국 올해는 진영 간 대결이었다면 내년은 저는 중도의 시대라고 보거든요. 이 중도를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을 만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국회 다수당입니다. 그런 면모를 보이느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 당 대표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좀 정교한 대응은 조금 또 민생에 대한 대응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해봅니다. 예. 사실 그 7개월여간의 수사 과정에서 숨죽이고 있었다는 것 자체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임기 초에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장애로 나가자는 당 내에서의 의원들의 요구도 있었어요. 네. 유혹이 있었는데 사실 그걸 일단은 참고 수사 과정을 지켜봐왔다. 그게 저는 좀 잘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부족한 거는 지금 배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 아직 당내의 그 장악력이 좀 100%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 임기 받고 나서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어쨌든 내년에 그런 부분들은 좀 올릴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잘 하길 기대합니다. 예. 자, 올해 패자 살펴봤습니다.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잠시 전화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강원, 충북 전국 각지에서 20분쯤 전부터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YTN에만 20분 동안 1000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하늘에서 무지갯빛 연기가 보인다라는 제보 내용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 무인기 도발이 있었는데 예. 글쎄요. 좀 불안하네요. 또 뭐 그러니까요. 미확인 비행체다. 예. 예, 과연 그게 뭔지 글쎄요. 또 어떤 예. 피해는 없을지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염려가 예. 되기도 하고요. 뭐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은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년 승부처 이어가도록 하죠. 배 소장님, 내년 승부처 네.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진영 간의 뭐 정말 대결 구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회를 또 낮게 따갑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만들어졌던 건데 네. 저는 내년은 결국 중도의 시대라고 봅니다. 선거를 앞두고 결국 중도층을 얼마만큼이나 대통령이든 또는 민주당이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경쟁력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도층에서의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로 했습니다. 중도층의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또 민주당은 또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역시 뭐 정당에서는 중도층의 지지율을 그렇죠. 얼마만큼 끌고 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당파층이 전화면접 조사상으로 보면 거의 한 30% 가까이 돼요. ARS 조사에서는 10%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ARS 조사가 상당히 그러니까는 그 고관여층들이 많이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전화면접상에 나타나는 이 30%를 어떻게 이제 끌어들일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싸움이 되겠죠. 네. 그 민주당 지지율 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이 잘해서보다는 그 정부 여당의 실책을 통해서 얻는 반사이익 그게 더 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그러니까 않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올해 뭐 다사다난했고 뭐 파란만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임기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내려갔었고 11월 중순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뭐 단호한 대응이 됐던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것이 이제 이유가 돼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중도층도 조금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얼마만큼이나 더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 임기 2년 차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2024년에 총선과 바로 지금 직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보수 자기 지지층에서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수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민주당도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이전에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그러면은 그 반사 이익을 민주당이 많이 얻고 있느냐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높은 부정평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의 핵심은 중도층이 민주당으로 안 들어온다. 또 MZ세대가 민주당으로 안 들어오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대안 정책을 내놓지 못한 거대 공룡정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중도층으로부터 해소를 하고 더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이게 사실 관건이고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민주당이 어쨌든 뭐 지지율이 담보 상태에 있거나 좀 하락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공수를 볼 때는 그 여당은 공격의 태세고 야당은 수세의 태세이기 때문에 지지층 특히 이제 무당파층이라는 거는 선거 때 이게 이합집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를 7개월 동안 그 많은 그 수사 속에서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자체가 의미 있는 어쨌든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이다. 네. 예. 민주당 뭐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내년 승부처 이은영 소장님 어디로 꼽으셨는지요? 저는 이 안보 전공인데요. 좀 전에 지금 속보 내용을 듣고 좀 예.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무인기 5대에 대해서도 너무 강한 단호한 대응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단호한 대응만 갖고는 안 된다. 지금 전쟁 우려감이 굉장히 커요. 제가 이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께서 뭐 하고 있었냐고 질타했다라는 기사에 나온 댓글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 뭐 하고 있었냐는 게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전국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 불안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9.19 합의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규탄도 필요하지만 이 대화의 채널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아주 큰 시험대가 지금 대통령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예. 승부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YTN에 재배되고 있는 뭐 수천 건의 내용 중에서 미확인 확인체로부터의 불빛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지금 뭐 고체 엔진의 뭐 추진체가 예.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군이 되겠죠. 예. 발사됐다 이런 내용도 나는데 이 부분 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확인 비행체와 관련된 것인 것 같은데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 성공했다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이 제보하고 있는 미확인 비행체와 관련돼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예.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상당히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면 뭔가 대화를 필요는 하겠죠. 대화를 예. 안 할 수는 예. 없는데 대화를 하면 그러면 문제가 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시종일관 지금 이 북한 쪽에 사실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 김유정 부부장이나 북한은 계속해서 아주 막말 성격의 그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내고 있거든요.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북한 문제도 상당히 좀 치열한 대결 구도로 2024년에 3년에 예.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안보 문제 내년에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은영 소장님 꼽아주셨는데 지금 미확인 비행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쏜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험 비행을 시험 비행을 한 했는데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이거 이제 시민들이 이제 하늘을 보고 예, 뭔가 예. 좀 이상한 불빛들이 나오니까 다니니까. 이제 그게 예. 이제 미확인 비행체 아니냐라고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새 국방부가 예.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미리 알렸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아닌가요? 예. 예. 자, 이번 주 승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종찬 또 이은영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